저는 이정미입니다. 65,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저택에서 5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시계가 6시를 넘기면 원두를 갈기 시작합니다. 분침이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저는 잔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합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커피 원두가 분쇄기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깹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제면부터 정리된 신문, 책 등과 수평을 이루는 꽃병 각도, 83도로 맞춰진 커피 온도까지.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기준입니다. 아니, 예전부터 그분이 좋아하시던 방식입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작은 원룸에서 처음 커피를 내려드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은 취향이죠. 그때의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알았을까요? 35 출판사 편집부 사원이었던 저와 40살의 그룹 기획실 상무였던 그분. 재벌가 차남이라는 신분과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현실.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사랑만은 진짜였습니다. 오늘은 연하네. 70세가 된 회장님의 목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말투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다시 내려드리면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즉시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회장님은 완벽을 요구하시고 저는 그 완벽에 맞춰 움직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분의 시선이 예전처럼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시선, 커피잔을 받으실 때 스치는 손길.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잊어야 할 기억들이 되살아나니까요. 이 집 곳곳에는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재 한쪽 책장에 꽂힌 괴테의 파우스트. 그분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책이죠. 정원 모퉁이의 작은 벤치도 그때 함께 앉아 책을 읽던 곳과 똑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곳들을 피해 다닙니다.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요. 저는 기록합니다. 매일 밤 작은 수첩에 식단표와 약 복용 시간, 그리고 제 휴식 시간을 적어둡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남기는 것,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처럼요. 그때도 저는 일기에 감정 대신 사실만 적었습니다. 오늘 그분 집에 찾아갔다. 부모님이 계셨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거기 없었다. 2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딸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을 때 저는 회장님께 선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신 딸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였습니다. 주술은 잘 됐나요?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요? 네, 이제 30인데도 여전히 착해요. 직장도 잘 다니고요. 그분의 눈에 아련한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 딸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엄마, 오늘 늦어도 괜찮아. 야근 중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회장님의 눈매를 닮은 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똑같습니다. 곧 표정을 지웁니다.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실 시간이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딸이 어렸을 때 가끔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지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 뿐이죠. 불안이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늘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요. 65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제 시간과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서럽습니다. 동시에 이 가까운 거리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상처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5년 전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올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회장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분도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65세와 70세,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우리에게 과거는 너무 아픈 기억이었으니까요. 오늘 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늦은 저녁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내일 저녁 딸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이 집이 알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으니까요. 정미 씨, 오늘 저녁 손님이 오십니다. 8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전해집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벌써 5시 반입니다. 딸과의 약속은 7시였습니다. 제가 어제 세운 작은 결심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보시며 고개도 들지 않으십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오늘 7시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요. 급한 용무. 그제야 회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갑니다. 35 대학생이던 저와 재벌 2세였던 그분. 불가능했던 사랑. 네, 딸아이와 약속이 있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궁금해하시지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그럼 내일 하시지요. 짧고 단호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미묘한 동요가 묻어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딸이 승진 발표를 받는 날이라서요. 3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나가. 미나, 제가 딸 이름을 말하자 회장님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 이름을 그분도 지어주신 거니까요. 괴테의 비렐름 마이스터에 나오는 미냐에서 따온 이름. 30년 전 함께 읽던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더 많은 업무를 지시하십니다. 사업 파트너라는 손님이 중요하시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결국 딸보다는 일이 우선인 거겠죠. 저는 휴대폰으로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해. 오늘 늦을 것 같아. 꼭 전화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처럼요.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자라서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된 아이. 가끔 딸이 아빠는 정말 없는 거야?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어린 미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하니까요. 8시가 되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차린 상을 내어드리며 예의를 갖춥니다. 회장님과 손님이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승진 발표가 어땠을까? 혼자서 잘 기념하고 있을까? 30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딸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는 일이 반복됐죠. 입학식, 졸업식, 취직. 제가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고했어요. 손님이 떠난 뒤 회장님이 짧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표현이지만 어쩐지 공허하게 들립니다. 30년 전에는 고마워, 정미아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현관에서 우산을 챙깁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점점 거세집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함께 비를 피했었죠. 그날 밤 제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다가 차마 하지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정미 씨, 이런 날씨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오늘은 서재 소파에서 쉬세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제안. 저는 망설입니다. 집에 딸이 혼자 있어서. 전화해 보세요.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쉬시고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비가 너무 와. 조심해서 와.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엄마를 위해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30세가 된 딸이지만 여전히 엄마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서재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듣습니다. 회장님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이 침묵이 너무 익숙합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으니까요. 서재는 오래된 책 냄새가 납니다. 스탠드 불빛이 둥글게 번집니다. 그때와 똑같은 풍경입니다. 다만 우리 사이의 거리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65세와 70세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네요. 갑자기 나온 회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예,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인지를요. 30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지막 밤을 보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안의 압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때 미안했습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요. 집안에서 반대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임신 사실을 숨겼던 것,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것,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던 것.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그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 속에 잠겨 침묵을 지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요구하거나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 애매한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요. 30년의 시간과 숨겨진 진실 앞에서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폭우가 그치면 저도 변해야겠습니다. 폭우가 그친 지 사흘 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커피를 드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성북구의 조용한 아침을 가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거라는 걸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보호자도 아닌 채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마음으로는 30년 동안 딸의 아버지를 돌봐온 사람으로서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판기 커피는 미지근했고 휴대전화 알람은 변함없이 새벽 6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맡기고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은 하루 2번, 각각 10분뿐이었습니다. 70세 회장님의 손을 잡고 안정을 빌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하는 집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만 했는데 미나는 이상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DNA 속에 각인된 혈연의 끈이 있는 걸까요? 엄마,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 거야? 응, 좀 심하시오. 우리 병문안 가면 안 될까? 꽃이라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 30세가 된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회장님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첫 번째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많이 아프신 거야? 엄마 일자리는 괜찮을까? 30세 딸이 이런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지금 제 고용 상태는 애매했습니다. 급여도 죽어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 상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고용계약서상 보호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나요? 자족관계 증명서는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일반 가정부와 같은 지위입니다. 고용주가 일식불명 상태라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전 제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떠났던 그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임신 3개월째 회장님 부모님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그분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드님의 앞날을 생각해 주세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떠나기로요. 회장님께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짓말만 남기고요. 그분이 책임감 때문에 고통받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의 전처 소생인 28세의 그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저를 가정부로 들인 것부터 못마땅해 했던 그였습니다. 상속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이정미 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안정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그 얘기는 의사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그가 저를 끊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의료진과 상의할 자격도 없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민준 씨는 의사와 상담을 마친 뒤 저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시면 당분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씨께서는
집안일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저를 병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모르는 그로서는 당연한 판단이겠죠. 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상속 및 증여 일체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문장 끝에 작은 점까지, 제 이름이 들어갈 빈 칸까지,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서명했었죠. 시간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지금 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나. 제 딸이 회장님의 첫째 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회장님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미나는 당신보다 2살 위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상속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거죠. 밤이 되어 민준 씨가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에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저에게는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의 집 가정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한 이상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을 돌봤지만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증명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딸. 중환자실 앞에 빈 의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회장님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신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서명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길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30살 딸이 있고 그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 제안을 들은 회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30년의 시간을 읽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랑까지요. 정미야, 오랜 침묵 끝에 나온 제 이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존댓말이 아닌 30년 전에 그 목소리로요.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70세가 된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회장님께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 그리고 변호사이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30년 전 우리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회장님이 가족의 반대에 고민할 때 상의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정미 씨,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 회장님은 병원에 오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필요한 건 법적 조언이죠? 박 회장님은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포기각서와 현재 상황, 그리고 딸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미나가 정말 그분의 딸인가요? 네. DNA 검사를 해보시면 확실해집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관계 공개가 선행 조건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재산관계 정리, 그리고 미나 양의 법적 지위까지요. 회장님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신 날, 저는 병실에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와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다면 포기각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첫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공개해 주세요. 둘째, 미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제가 당신의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회장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우리 딸을, 미나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어서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도 30년 동안 고통받으셨다는 걸요. 딸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예상대로 민준 씨의 격렬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가 병실에 나타나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자정부와 무슨 관계를 공개한다는 겁니까? 퇴사 주간은 어떻게 하고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준아, 정민은 가정부가 아니다. 회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30년 전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미나의 어머니다. 그리고 미나는 내 누나다.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상속 순서가 바뀌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재산은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 미나는 내 첫째 딸이 맞다. 사실 박 회장님이 은밀히 검사를 진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딸의 머리카락과 회장님의 것을 비교한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민준아, 회사 경영은 내가 맡으면 된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은 내가 결정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쉬울 리 없었죠. 미나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니?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아빠가 누구야? 회장님이야. 내가 가끔 보던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DNA 검사 결과와 함께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자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 미안해, 미나야.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했어. 이제 정말 아빠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민준 씨보다 누나인 거네? 응.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한 달 뒤 우리는 조용한 결혼을 했습니다.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앨범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딸 미나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30세 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 씨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미나 누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지켜봐 주셔서도요. 상속 문제는 의외로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미나에게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기로 하셨지만 민준에게도 충분한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경영은 민준이 맡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65세와 70세에 다시 만난 우리에게는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소중하지. 회장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보다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였습니다. 큰 집의 시간표가 세 사람의 보폭으로 다시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에서 협의로, 명령에서 제안으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우리 가족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6시를 넘기면 저는 커피를 내립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한 커피입니다. 원두를 갈 때마다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갑니다. 그때도 이렇게 커피를 내려드렸었죠.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전기포트 하나로요. 여보, 오늘도 83도 맞췄네. 30년 전부터 당신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70세가 된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웃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원 산책은 세 식구가 함께합니다. 딸 미나가 아버지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걷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요. 아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 적령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미나야, 30살이 무슨 늦은 나이니? 좋은 사람 만나면 아빠가 예쁘게 시집 보내줄게. 고마워요. 그런데 엄마처럼 독립적인 여자가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민준 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나에게 누나 회사 일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니나 누나가 회사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민준아. 저도 이제 그를 아들처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기록입니다. 회장님의 약시간, 미나의 근무 일정, 가족 식사 시간, 그리고 제 휴식, 감정도 조금씩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웃으셨다. 미나가 아빠라고 불렀다. 민준이가 고마워했다.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요. 집은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존중은 아껴 쓰는 말이 아니라 매일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숨기는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일상이 되었고요. 오늘 커피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30년간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보내주세요. 작은 대화가 저녁 햇살과 함께 흘러갑니다.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 묻습니다. 65세에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후회는 없느냐고. 저는 답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그리고 때로는 포기했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엄마, 아빠처럼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엄마처럼 30년을 기다리지는 말고
딸의 말에 회장님이 크게 웃으십니다. 65세와 70세에 찾은 늦은 사랑이지만 이런 평범한 행복이 30년을 기다린 보상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도 이제는 재산보다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든든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65세에도 30년 전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늦은 사랑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